한 주에 한 챕터, 한 장씩 하면 좋겠지만 팀 프로젝트 진행, 특강 등 일정 등으로 해서 동영상 강의가 많아지게 됐고 이걸 피드백하는 시간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동영상 강의 듣고 교재를 충분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팀원들과 소통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면 메일이나 소통방에 글 남겨주시면 그 내용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이야기가 되면 뭐 이야기하다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그러니까 톡을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들 계속 가져볼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온라인이 많아져서 피드백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고요. 아직까지 남겨주신 글들이 없고 질의가 없어서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이제 해보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예산 관련 내용들을 합니다. 이게 돈에 대한 문제겠죠. 특히나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있는 필요한 자원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서에 담아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립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8장에서는 첫 번째 예산의 개념, 예산 수립의 특성, 그리고 예산 수립의 방식, 예산 수립의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 구성의 사례,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 편성의 실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9주차 수업에 대한 부분들에 일부 조금 하고요. 다음 주 10주차 강의 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반복으로 읽고 쓰는 과정이 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시스템은 열려있는 시간대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유튜브 계정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언제라도 그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수익과 지출을 구체적인 재정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사용할 지출과 그 지출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흥청망청 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계획 없이 하다 보면 힘들게 되는 게 되죠. 빚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예산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할 지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협의적인 개념과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조달 계획까지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광의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의 효율적 실행은 예산서만 봐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실제 수립된 예산에는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 한 장만 봐도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하겠다.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품목 단가가 얼마고 개수가 몇 개고 횟수를 몇 번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프로그램에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몇 회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예산과 내용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연계성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맞지 않게 예산을 과다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기관이나 시설의 신뢰성만 떨어지는 결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과 다르게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아니면 선정 자체가 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전에 모금의 공모사업 중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아니 한 10여 년도 훨씬 지난 이전에 공모사업 할 때는 삭감될 거를 예측하고 과다 책정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예측했던 대로 삭감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과다 책정했다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고 적정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 내에서도 이것을 제가 그냥 꼼꼼하게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번째로 예산 수립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아무리 단순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실제 프로그램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 수립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규모 시설, 특히나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금의 사업 공모를 꺼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저희 기관이야 모금회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복잡한 서류, 뭐 정빈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부터 이후에 이제 그 보고까지가 너무나 복잡하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모금의 사업만 제대로 해내면 회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뭐 예산이 많이 받는 게 중요한 아니라 작게 받더라도 모금의 사업을 한번 해본다라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은 이제 모금회만이 아니고 다양한 기관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마다 지원 방식이나 진행 방식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 수립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적절하게 예산 수립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 수립 과정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예산 수립은 정치적 과정이다. 그리고 예산 수립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설계 과정이다. 예산 수립은 프로그램의 관리 과정이다. 예산 수립은 인간적인 과정이다. 예산 수립은 미래지향적인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교재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예산 수립은 정치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수립은 명확하게 설정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진행되는 과업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수립의 프로그램 내용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관련 집단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들의 갈등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자는 다양한 의견의 조정과 협력을 하면서 예산 수립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어젯밤 새벽에 자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질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현장에 있는 센터장님, 협의회 회장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전국적으로 지역 아동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이제 많이 넘어갔고 경남은 좀 안 가서 예산 뭐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쪽에는 당신 말로는 한 달에 80만 원이 올랐대요 급여가.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전에 지원하던 처우 개선 평균적으로 80만 원 아니면 당신이 80만 원 올랐고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이 올랐는데가 봐요 월급이. 그랬기 때문에 처우 개선비로 지급하던 그러니까 호봉제 되기 이전에 지원하던 부분들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현장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그것도 더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힘들다라는 부분에 이제 요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과정이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도 컨설팅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이 프로포절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왜 이런 예산을 이만큼 들어갔냐고 했을 때 그리고 이 꼭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밀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진짜 핵심 사업은 요거고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인데 다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보조 사업을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둘째, 예산 수립은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예산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표 설정, 대안 개발 및 기대 효과의 분석, 효과성 평가 기준의 설정 등 프로그램 절차, 기획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에서 예산 수립 과정은 프로그램 기획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활동은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모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주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관리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없으며 예산의 집행 정도나 과정을 보면 프로그램 실행 과정이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 떨어진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예산이 진척도가 10%밖에 안 된다면 평균적으로는 5, 60%는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10%밖에 안 됐다면 뭔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 해결하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수행 인력의 상호작용으로 실행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역시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래지향적이다. 좀 맞죠?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 자체가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에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 문화체험을 가든 강의를 하든 재료비를 이런 부분에서 다 예산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실행이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자기가 세운 계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 그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성되고 예산 수입되므로 미래지향적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들을 한 번 다시 보면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산 수립의 방식 이제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이렇게 짜는 거, 그리고 기획 예산, 그리고 연기준 예산, 성과주 예산 네 가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항목별 예산, 그러니까 품목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산을 보면 단순하고 간편하여 정부의 비영리 조직에서 정부하고 비영리 조직에서 예산 수립 방식으로 가장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죠. 보통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회계년도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보통의 사회복지시설들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보면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교육청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 2월 29일까지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산이 대한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하여 회계 책임에 대한 외재적 통제를 쉽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항목별 예산의 장단점이 교재 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1에 장점으로는 사용하기 간편하고 단순하여 예산 구조를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출 근거가 명확함으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왜 하는 줄 알겠죠. 보조금 사업 이런 것들. 예산 항목별로 지출이 정리되어 회계에 유리하다. 회계 책임을 묻는데 유용하며 점정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을 묻기가 편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결제 이렇게 할 때 그 결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함으로 예산의 정감에 신축성이 없고 비탈, 그러니까 한번 짜여진 예산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시설마다. 뭐 인상될 부분은 급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재원이 뭐 없다라는 부분들 왜 없는지는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 삭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들의 예산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어저께 컨설팅 새벽에 컨설팅 했던 기관들도 프로그램 예산이 10%를 줄인대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는 데는 반발하는 게 소수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반발을 한대요. 근데 이제 논리적인 부분에서 설득력이 약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산 편성 근거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책임성 확보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 사업의 목표나 내용, 성과와의 연계가 부족하게 되고 과학적 포괄성, 합리성, 효율성이 뭐 떨어진다, 결여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항목별 예산의 예인데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이죠.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급여가 10만 원인데 10% 정액에서 11만 원이 되고 상여금은 5만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10%에서 55만 원, 5만 5천 원. 잘못됐죠. 동그라미가 잘못됐네요. 그렇고 재수당은 2,500원에서 그러니까 30만 원이 정액돼서 12%. 총계로는 전체적으로 한 10% 예산이 정액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점정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를 본 사례에서 이제 이전에서 볼 수 없던 사례가 이제 현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삭감은 있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전액 삭감이라는 것들을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요번에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죠 현장에서. 뭐냐면 정부 예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국도 시비 매칭 펀드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얼마에 시비 도비. 그러니까 국비가 1%라도 있으면 시비 도비는 그러니까 도비 시비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국비 자체를 삭감해 버리면 도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해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자체야 옳다커니 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안 줬다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하노? 그러니까 빌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선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특히 투표권으로 자기 주장을 아니면 자기의 대표자를 뽑을 수 없는 청소년 예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2023년의 현실이죠. 당장 그 돈이 정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35억 정도? 전국적으로. 이걸 줄여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업이 올 수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측은 했었어요. 근데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삭감하겠다, 아니면 좀 많이 삭감하겠네 정도였는데 전액 삭감이라는 것들은 저를 좀 많이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회복지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 사업별로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고려해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항목별 예산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중점을 두고 관리 지향의 예산으로 기능주의 예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책임성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이 중요해지고 있고,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은 세부 사업별로 단가 계산 방식으로, 예를 들면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이 한 달에 500만 원이다. 거기에 20명 정도의 아동들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1인당 서비스 단가는 25만 원이 되는 거죠. 이를 이제 뭐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단가 계산을 하기 위해 기간별로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타기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서비스의 이제 경쟁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각 서비스의 산출물에 대한 투입 비용과 적절성, 효율성을 근거한 찾아내는데 이제 활용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고, 단위 비용을 계산함으로 해서 합리적인 자금 배분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거죠. A라는 집단에서는 인력이 좀 많고 B라는 집단은 자원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건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계획 수립과 실적 평가가 용이하며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반면에 단점은 효과성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돈이 집행된 것만 하고 직접비와 간접비 계산이 어려워지며 단위 원가 책정이 쉽지 않고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화면에 있는 것도 이제 효과, 성과주 예산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담 지도라는 전체 목표 중에 4가지 이 사업에 이제 960만 원 정도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 부진한 사업들이 파악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집단 사업은 당초 예산이 35만 원인데 세출 집행인 게 20만 원이다.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열린 전화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세입 목표는 9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적자가 난 거죠. 세출은 332만 원이다. 반면에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잡아놨어요. 7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140만 원이다. 심리진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6개월이 반기가 됐든 분기가 됐든 이것을 조정함으로 해서 열린 전화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추경 예산으로서 이렇게 조정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 예산입니다. 기획 예산은 장기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의 프로그램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예산체계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합리성, 계획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프로그램 기획과 예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고, 사업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효과성을 아까 앞에서 했던 성과주 예산하고의 부분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죠. 그 사회복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편성하게 되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관의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에 예산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책무성을 보일 수 있고, 예산 수립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한다. 이제 점점 이것들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사회복지적으로 나타나는 목표의 불확실성, 개입 기술의 불확정성, 성과평가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숙제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장단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점은 목표가 명료하여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고,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서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계획과 예산이 결합되어 조직의 운영에 통합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잘 건강해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단점은 실제 현장에서 목표 설정이 어렵고 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제시해야 되지 않고 단위 원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돈 쓰는데도 쉽지 않은 거죠. 결과에만 치중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이 과정에서 권력과 의사결정의 중앙 집권화가 우려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의 예를 보면,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아동급식 예산이 300만 원 있는데 300명한테 어떻게 식생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에도 2,400만 원 없고 500명한테 심리 정서적인 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적 기능 강화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 120만 원 가지고 400명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영기준 예산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어,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채워내는 작업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10주차 때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